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하대 영문학과 한승훈 교수님을 모시고 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한승훈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은 제일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나온 뉴스가 있었어요. 네네네. 한국에도 팀 문화를 도입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반대하는 쪽도 있고 의외로 또 찬성하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팁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데가 또 미국이잖아요. 네네. 서구권. 네. 왜 팀 문화가 생겼는지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 문화에 대한 네. 기원에 대한 견해는 좀 분분하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공감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은 17세기 영국 귀족주의의 어떤 과시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어떤 설이 있고요. 또한 20세기 초에 미국 사회에서 실제로 이 팁 문화를 불법화해서 인식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1906년부터 1909년부터 1926년이죠. 그때 17년 동안 미 사회에서는 이 팁 문화는 불법이다라는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통념, 이걸 제도화시켰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면 왜 그것이 결국 이제 팁 문화가 미국에서 이제 자리 잡게 된 기원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불법화되어 있는 것이 팀 문화이다 보니 결국 호텔이나 뭐 요식업이나 음식업들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경영주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임금을 이제 지불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고용주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전략, 이것이 바로 또 미국에서의 또 팁 문화가 새롭게 자리 잡게 된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팁 문화에 대한 어떤 기원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저는 팁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팁이라는 것은 한국어나 영어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어의 경우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팁이라는 것은 이제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나 어떤 물건에 대한 대금 이외에 이제 더 얹혀주는 그러한 돈이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죠. 근데 영어의 경우에는 실제로 17세기 초에 이 팁이라는 단어가 아주 적은 양의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18세기 초에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죠. 조지 파커라는 영국의 극작가가 구호작전이라는 이런 작품을 씁니다. 근데 그 구호작전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이 팁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이 돼요. 근데 그때 조지 파커는 자신의 그 작품에서 이 팁을 금기시되는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불필요하거나 아주 미묘한 어떠한 상황에서 주는 증여와 같은 이러한 의미로 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떠한 그런 어원을 우리가 봐서도 결국 이 팁이라는 용어 자체도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이 팁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중세 시대 어떤 귀족주의의 어떤 과시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출발점은 아마도 17세기 초 1800년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상품이나 뭐 카페 등에서 귀족들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대금을 이제 지불할 때 그들에게 이제 웃돈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부를 이제 과시하려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때부터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850년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러한 영국의 귀족들을 너무나 닮고 싶어하는 그런 소수 이민자들이 결국 이러한 영국의 이러한 팁 문화를 미국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유입해서 결국 1850년경에 미국에 최초의 이 팁 문화가 도입이 된 거죠.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 미국의 어떤 사회는 1900년대가 되겠죠. 1900년대 그 미국 사회가 이 팀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인들은 자신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통 6가지 정도 저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기회 평등, 그리고 노력, 그리고 어떤 경쟁, 그리고 자립이라는 것이 마지막은 물질적 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물질적 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가치체계에 이 영국의 귀족주의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영국의 이 귀족주의의 토대를 둔 이 팀 문화가 미국인들을 노예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미사회에서 몇 개의 주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팀 문화를 불법화하자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1909년, 1926년까지 약 17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는 팁이 불법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1926년에 미시시피주에서 이 불법화했던 이 팁 문화를 다시 이제 합법화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팁 문화가 미국 사회에 새롭게 정착될 수 있었던 그런 제도화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그거죠. 결국은 그 고용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걸 팁 문화로 충당하자는 거예요. 그때 시기쯤이면 그 경제 대공황이랑 맞물리는 시기쯤. 예,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측면이긴 한데, 이제 마이클 린이라는 어떤 그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이클 린이라는 사회학자가 그 미국인들이 팁 행위를 하는 그 동기는 무엇일까 이제 조사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과시욕이라는 거예요. 미국인들도.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에 대한 배려심. 근데 그 배려심이 뭐냐면 그 서비스 종사자들의 어떤 수입을 보충해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팁을 주는 행동이.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의무감이에요. 의무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향상된 서비스를 향후에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심.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종사자로부터 자신의 어떤 그 팁을 주는 행위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거라고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마이클 린이 주장했던 미국 사람들이 팁이라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동기는 결국 과시욕, 그 다음에 배려심, 뭐 미래에 대한 투자죠. 그 다음에 의무감, 그 다음에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예전에는 뭐 팁하면 그래도 뭐 이렇게 부담되지 않았거든요. 저도 외국 나갈 때. 근데 좀 요즘 좀 달라진 느낌이 들었었어요.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미국 갔던 이야기 말씀드리면 팁이라는 걸 넘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3명이서 소갈비를 5인분을 먹었습니다. 3명이서 3인분 먹자니까 좀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랬더니 70만 원이 나왔어요. 많이 드셨네요. 그래서 한국 생각하고 먹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70만 원 나왔더니 딱 내밀더라고요. 15%, 20%, 25% 선택을 해라. 그러면 여기서 제일 낮은 15% 선택하는 것도 사람 입장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가운데 걸 많이 선택하면 20%를 내야 되는데, 그럼 70만 원 곱하기 20%니까 14만 원에 대한 비용을 팁으로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맞나 이제 싶은 거죠. 이분은 이제 이 테이블도 관리하고 저 테이블도 관리하는데 점심에 그러면 한 3테이블 관리하면 50만 원의 돈을 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랑 또 하나는 이제는 이제 뭐 서빙이 없는 가게들, 이제 뭐 공항에 가서 이제 뭐 음식 메뉴 주문하고 나왔다 해서 받고 이런 가게인데 주문하는데 팁 내미는 거예요. 15% 줄 거야? 20% 줄 거야? 25% 줄 거야? 그래서 서버의 개념이 없는데 왜 팁을 달라는 걸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너무 좀 과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그럼 결국은 그 질문하신 부분의 어떤 요점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그 키오스크와 같은 어떤 부분에서도 이제 팁을 요구하는 그런 팁 서비스, 팁 서비스 이러한 것들의 어떤 제도 체제가 합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팁플레이션이라는 말씀을 아까 했던 것 같아요. 예. 팁플레이션은 일종의 신조어죠. 그러니까 팁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합성된 네. 신조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유사하게 팁 퍼티그라는 또 새로운 용어도 있어요. 팁과 퍼티그, TP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한 어떤 신조어도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러한 그 팁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해서 결국은 그것에 대한 수혜는 누가 보는가라는 것이겠죠. 그거는 저는 소비자가 아니라 바로 고용주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주한테 이 팁플레이션의 현상은 대추 오케이죠. 네.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 그 자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9월에 예. 미국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이런 매장에서 이 팁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네. 예, 그런데 이 드라이브 팁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노조가 없는 그런 매장을 중심으로 이 신용카드 팁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예. 예, 그랬더니 실제로 매출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신용카드 구매 결과 신용카드로 이제 이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 절반 이상이 에서 이제 팁을 추가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결제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그런 반강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팁을 이런 부과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 사회의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상당히 좀 피로도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고용주의 부족한 부분을 소비자의 주머니에 소비자가 메꿔주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요. 예. 그럼 전 궁금한 게 원래 팁이라는 게 몇 % 정도 범위였었나요?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미국에서 있을 때 한 5%에서 10%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키오스크에서 이 팁 시스템을 이제 채택하고 나서 이후부터는 이 팁의 비율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5%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20% 그 정도는 뭐 준수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양한 업종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주로 뭐 샌드위치 가게나 뭐 카페나 뭐 호텔이나 뭐 이런 서비스 업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이 키오스크가 팁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영미권 문화에서의 그거와 맞진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서버가 서비스를 해주고 그 서비스에 대한 팁이라 생각했는데 그 개념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왜 팁을 요구하는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까 그 드라이브스루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키오스크 이 팁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어떤 그 인식을 최근에 조사한 그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 그 3명 중에 1명꼴로 압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 키오스크를 이제 통해서 주문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매장의 직원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계랑 대화를 하면서 주문을 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팁을 제공해야 하며 그럼 내가 왜 팁을 제공해야 하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이 팁에 대한 어떤 반감?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는 좀 많이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미국 사회에서 중년층이나 장년층, 그러니까 중년층하고 노년층은 아마 이게 비교적 그 팁에 대해서 좀 관대하죠. 관대한데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팁 과연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보통 MZ 세대라고도 하고요. 뭐 연령대를 본다면 한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를 아우르는 그러한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한 어떤 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어떤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 젊은 세대들 미국인들이겠죠. 키오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팁 문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이 매우 강한 것이죠. 이전 세대보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으나 제가 좀 요약해 봤을 땐 이 팁 문화 자체에 대한 그냥 무조건적인 반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그 일정 부분을 소비자가 메꾸는 이런 부당한 팁
팁의 어떤 이 구조,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좀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팽배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떠한 코로나 때문에 어떤 비대면 이러한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 팀 문화가 미국인들의 어떤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피로도를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이제 우버를 뭐 타도 우버에서도 이제 뭐 팁을 달라고 이제 어플로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렇게도 되고 음식 배달을 시켜도 오고. 근데 여기까지는 보통 다들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수고를 했으니까 그냥 사람 대 사람에 대한 서비스 팁이다 생각했었는데 또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 마트에서 물건 결제할 때 팁을 주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맥도날드도 팁을 네. 원래 줄 의미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네. 맥도날드와 비슷한 영업,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음식을 받아와서 먹고 내가 다시 갖다 놓거나 치워줘야 되는데 여기서 팁을 부과하는 과정이 이게 맞느냐, 예,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어떠한 그 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주의 이론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의 문화는 양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 문화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로 양분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러한 주장처럼 보이긴 하나 자세히 그 연구를 살펴보면 설득력이 굉장히 있는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북미, 다시 말하면 미국이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이러한 나라들은 개인주의 문화가 집단주의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농후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동아시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예, 그리고 뭐 중동, 예,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예, 그리고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들의 경우는 집단주의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개인주의 문화의 어떤 특징은 이렇게 문제나 일을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심으로 어떤 개인의 권리, 예, 그리고 의무, 어떤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진행하는 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어떤 이런 팀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팁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고유한 권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권리이자 그 다음에 그 팁을 제공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또 그 소비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상당히 불편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집단주의 문화나 개인주의 문화와 같은 이런 문화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미국인들이 이제 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조금 미루어 좀 짐작해 볼 수는 있죠. 다만 최근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러한 경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떤 그들의 어떠한 개인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폐해를 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가리키는 이제 많은 이 학부생들의 경우에서도 제가 확인이 되는데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상대로부터 요청과 부탁을 받는 것도 상당히 좀 꺼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결국 팁이라는 것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분명. 예,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의 어떤 팁 문화도 이전의 세대와는 중년층, 노년층과는 좀 다르게 점차적으로 변모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미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뭐 MG 그러면서 기존 기성세대와 좀 다른 문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도 지금 MZ 세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결국 팀 문화에 녹아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대의 변화라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대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이 밀레니얼 세대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팀 문화에 갖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세대가 변하면서 오히려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더 뭐 완화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따라서 팀 문화 자체가 미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는 없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식값이나 서비스값 자체에 어떠한 봉사료나 팁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는 거죠. 예, 포함시켜서 청구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분야 또는 업종별로 팁을 이 정도를 제공하자라는 어떤 정액화 뭐 이러한 그 방식으로 팁의 어떠한 이런 제도가 그다음 체제가 점차적으로 미사에서 좀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우리 부가세처럼. 그렇죠. 예전에 호텔 이런 데 가면은 부가세가 붙고 서비스 피라 해가지고 또 붙었던 것 같거든요. 예. 말하지 않아도. 네네. 예,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다. 그것도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호텔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서비스 팁을 거의 10% 정도 이제 청구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호텔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봉사료, 팁을 10%를 부과하는 걸 좀 폐지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근데 권고를 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여전히 이제 계속 호텔 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소비자들한테 부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또 있으니까 편한 게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팁을 안 줘도 된다라는 또 이제 인식이 있고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여긴 줘야 돼 말아야 돼 말이지. 또 이런 헷갈리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좀 깔끔해서 좋았던 것 같긴 했어요. 그 팁에 대해서 좀 이렇게 10% 이하면 괜찮다. 관대한. 예, 근데 20%는 아니지 않나, 25%는 아니지 않나. 그러다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미국에 갔을 때인데 팁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인 제 경험이긴 한데, 제가 2011년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논문을 발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캠브리지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잠시 3박 정도 이제 묵었었는데, 이제 룸메이드 하시는 그 분들한테 뭐 미국에 팁을 줘야 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갈 때 정리를 좀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놓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좀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요? 예, 돌아봤는데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쓰레기통도 뒤집어져 있고요. 우와. 예,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이불 이런 것들은 제자리에 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황당했었어요.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침입해서 뭔가 이렇게 뒤진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1를 좀 이렇게 놨더니 쓰레기통은 이제 치워주셨는데 이불은 치워주지 않아요. 이 금액이 안 맞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율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게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회에서도 팁을 주지 않았을 때 좀 나쁜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팁이라는 거는 안 주면 내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건을 만나느니 적당히 주고 이 상황을 넘기자. 그냥 강요받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네, 강요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인식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주의 색깔이 개인주의 문화다 보니 이건 나의 권리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너는 그걸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좀 미국도 많이 가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호텔 가면 그 팁을 얼마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것도 내가 이용하는 그 1박 요금에 보통 10%를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10%좀 많게는 10%, 적게는 5%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충당할 만한 그런 어떤 경제적 자유를 저는 득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었던. 왜냐면 항상 여행 갈 때마다 궁금했던 게 이 호텔에 팁을 얼마 줘야 되나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를 주는 게 맞나 하다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만 줘갖고 되겠나 또 싶기도 하고 호텔도 호텔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5성급에 갔을 때는 좀 더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얼마를 줘야 이게 매너인지 이걸 모르니까 또 청소하시는 분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10% 정도. 10%에서 5% 정도? 이 정도가 좀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단서를 좀 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아까 처음에 그 팁에 대해서 의무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5가지 동기가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팁을 주니까 그런 효과를 보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가족끼리 단체로 식당 갔을 때 한식당 이런 데 오면 밑반찬이 많잖아요.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조용히 이제 불러 서빙하시는 분을 이제 좀 몇만 원을 꽂아드리면 밑반찬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 이상, 그만큼의 대가를 또 주려고 이렇게 해주면서 서로서로 또 이제 막 굳이 뭐, 아, 물 없어요, 뭐 없어요, 막 이제 이러는 것보다 서로서로 좀 윈윈한 게 아닌가. 윈윈. 예, 저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한국 사회도 팁이 없다라고 하는데 골프 가면 또 팁 주고, 이제 뭐 참치집 가면 또 팁 주고, 이게 또 이러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아까같이 팁이 또 들어온다 하면 또 반발을 하고, 네. 왜 이런 상황일까? 좀 궁금해요. 예. 일단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초반에도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눴던 것처럼 이거는 2022년 1월이죠. 예, 그때 모 식당의 어떤 그런 테이블에서 예. 직원의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면 5,000원 이상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안내문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네티즌들 역시 엄청난 그런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최근엔 또 이제 2023년 7월에 아마 그 카카오 택시 이런 그 문제였던 것 같은데, 카카오 택시 혹시 이용해 보셨어요? 전 많이 이용하죠.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인터뷰에 응하고 나서 카카오 택시를 실제로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일반 호출의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모범이나 뭐 블랙, 그 다음에 벤티, 뭐 블루, 팻, 뭐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게 될 경우에 이제 택시를 이용하고 나서 이제 별점을 이제 주는 그런 게 있는데 별점을 5점을 줬을 경우에 결제창으로 넘어가는, 이제 팁 결제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별점을 4점이나 3점이나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팁 결제창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면 이제 팁 결제창으로 넘어가면 이제 1,000원, 그리고 1,500원, 2,000원. 세 가지, 아니, 하나 더 있죠. 주지 않음. 이렇게 네 가지의 선택권을 이제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주지 않음으로 저는 선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꾸만 그게 머릿속에 단어가 떠올라서, 여하튼 패스하고요. 경제적 자유 때문에, 저는 주지 않음 요거를 선택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왜 도대체 이러한 그 팁 문화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반발심, 반감, 도대체 이런 걸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까?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프나 뭐 어떤 음식점이나, 근데 그 음식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고급 음식점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음식점들의 경우는 암암리죠. 공공연한 거는 아니죠. 이렇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뭔가 더해서 주는 돈을 주게 될 경우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이제 있을 텐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골프를 치는 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제너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좀 퍼블릭한, 좀 제너럴한 상황에서 팁을 강요하는 게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네, 그것은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것도 결국은 어떤 문화주의 색깔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의무. 그러니까 내 의무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소비자 전체를 피해를 주는 행위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 결국은 이 팀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면, 결국 그 내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말씀하신 게 느꼈다. 여행 갈 때 가이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누가 좀 팁을 과하게 주면 다음 여행자들이 똑같이 힘들어지니까 상향 평준화돼서 그냥 얼마까지만 주세요 라고 또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라 뒷사람까지 생각을 해라. 이제 좀 집단주의 이야기네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또 봤을 때 이러한 그 팁을 주는 행위가 여전히 그 한국 사회에서 이런 반감을 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마이클 리니 얘기했던 그 팁을 주는 미국인들의 동기, 그 중에 하나인 과시욕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는 과시욕이겠지만. 그러니까 팁을 주는 그 행위 자체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 왜 금액이 예. 정해져 있는데 왜 오버해서 돈 자랑하냐? 예, 그렇죠. 오버 떤다 보는 거겠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이 내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지 않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왜 당신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옛날에 우리 택시다 팁 줬었잖아요. 예. 잔돈 가지세요. 이제 네네.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 택시가 되니까 잔돈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다시 또 팁이 생겼지만, 그런데 또 반발을 하는 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또 안 줬던 것도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 사건이 생각나는데, 그 2020년 아마 8월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인 여행자분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택시를 이용하셨는데, 그러니까 택시 요금의 80%를 팁으로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운임 이 택시 업계에서는 팁을 규제할 만한 법안이 없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팁을 규제할 수 있는 그 법안은 운임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했을 경우에만 정부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팁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불법이 아니죠. 그래서 80%의 팁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이 한국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저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수는 아니었을 거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택시에 대한 팁 자체가 없고요. 그 택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금의 어떤 밑자리를 반올림해서 그냥 주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치 택시의 팁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경우가 많은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잔돈에 대해서 그냥 서로 그냥 묻지 않고 그냥 약간 그게 관례처럼 그러기도 하고, 동남아 가 보니까 더 하더라고요. 이제 잔돈을 요구하면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 너가 귀찮음을 각오하고 저 편의점 가서 바꿔서 주던가 아니면 그냥 팁으로 달라. 그렇죠. 암묵적인 룰이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로 요금의 그 이상분을 계속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택시 때문에 전 반발한 게 이런 거라 봐요. 이게 시작이다. 이게 조금만 열리면 이제 앞으로 팁 문화가 다 확산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두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좀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 카카오 택시 그 다음에 뭐 음식점에서 했던 어떠한 그 팁 요구, 이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팁 문화가 이슈가 된 건데, 저는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떠한 이러한 새로운 어떤 사건으로 이 팁 문화가 이슈가 된다고 해도, 이거는 어떤 특정한 분야,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 이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주의의 관점에서 봐야 될 텐데, 역시나 집단주의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팁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서 이렇게 안착시킬 만한 그런 사회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약할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팁을 의무로 생각하냐, 선택으로 생각하냐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로 저는 봐야 될 텐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팁을 의무로 볼 거란 말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팁이 어떠한 문화로 정착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팁이라는 게 네네네. 제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차라리 팁이 전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할 때가 많아요, 한국은. 이런 거죠. 알바 입장에서는 손님 오는 게 싫은 거예요. 나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시간만 버티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손님이 와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이거를 표정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돈 내고 내가 이렇게 불편함을 다 얹어가야 되는 건가? 그럼 결국은 속 썩는 건 사장님이겠지만, 이제 차라리 팁이라는 문화가 도입되면, 저는 이렇게 외국에 나가봤을 때 보면은 그 테이블마다 서버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또 서비스 하는 만큼 또 우리가 팁을 주고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또 이렇게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뭐 물이 부족하냐, 뭐가 해주냐, 뭐 맛은 있냐, 그러고 안내도 잘 해주고 갈 때까지 가고 자기마다 담당된 자리들이 있나 봐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팁의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을까요? 이 질문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입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은 결국 이제 근로를 하는 어떤 의욕이나 사기를 높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어떤 공정한 경쟁 이런 어떤 구조도 역시 생겨날 거라고 저는 예견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소비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요. 그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소비의 이 선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스스로. 아, 난 잘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도도 높아지겠죠. 네, 그런 어떤 장점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저 예전 프랑스 파리 갔을 때 그때 네. 보니까 서버분이 여기서 30년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되게 고소득자 서버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수입이 좀 큰 편인가요? 이제 그 팁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어떤 편인가요? 그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나 뭐 독일 같은 경우가 좀 약간 다른 게 영국하고 독일은 호텔이나 음식업이나 뭐 택시 같은 이런 일반적인 서비스업에 대략 이용요금의 10% 정도를 이제 팁으로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물론 택시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이제 잔돈을 이제 드리는 그런 체계지만요. 그런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용 대금에 서비스 팁이라는 그 목록이 포함이 되어 있죠. 계산서에. 예, 그리고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아요. 고소득이신 분들이 많아요. 임금 자체가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팁으로 보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하고 유럽의 팁과 미국의 팁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팁은 부족한 임금을 충당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저임금자들의 어떠한 그 임금을 보정해주는 장치가 팁이죠. 그 연방 정부의 그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 예,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 중앙 정부가 정한 그 연방 정부 최저임금은 9,6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팁으로 이제 보충을 하는 그런 어떤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2,800원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거의 갭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는 팁을 통해서 저임금자들의 어떠한 그 소득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사회적인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뭐 북유럽 같은 경우,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팁 문화 자체가 없어요. 북유럽은. 네, 또 재미난 게 그러니까 덴마크나 스웨덴, 아이슬란드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팁 문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사회적인 제도가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누군가에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경제랑도 연관이 굉장히 많이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팁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최근에 계속 우리나라 경제,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팁플레이션도 역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팁플레이션의 수혜자는 누굴까? 고용주. 그렇죠. 고용주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6년 그 이후부터.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것이 이제 정착이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최저임금을 한 3년 정도 동결을 하자. 이렇게 되면은 물가는 오르는데 이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이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팁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압박감보다 그들의 어떠한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주의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지만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팁을 권리, 그 다음에 팁을 주는 것들, 팁을 받는 게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팁을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의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또 우리가 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가 강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아시아에서도 팁을 받는 국가들이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어디? 네. 근데 이 아시아의 뭐 팀 문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나 어떤 문제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여행, 예. 해외여행 갈 때 이런 고민을 좀 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얼마를 줘야 되냐, 이게 줘야 되느냐, 말아야 여기는 되냐. 팁이 있는 국가야, 없는 국가 예, 이거 그렇죠. 물어보거든요. 예, 맨날.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러한 팀 문화가 비교적 좀 안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영국의 어떤 식민지 하에 있었던 또 홍콩, 예,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하고 이제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정도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홍콩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팁 제도가 이용 요금, 서비스 이용 요금의 10%를 예, 전체 요금에 어쨌든 청구를 하게 되는 방식이죠.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동일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매너 팁 그리고 뭐 서비스 팁이라는 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너 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코모데이션이라는 호텔을 이용했을 경우에 뭐 호텔 그 숙소를 정리해주는 룸메이드 서비스를 받았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1달러 이런 정도는 이제 의무적으로 준다는 것이죠. 예의상. 예. 근데 이제 서비스 팁이라는 건 거기에 너무 만족을 해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그런 팁이라는 의무 더하기 선택이네요. 그렇죠. 그 이제 필리핀은 그런 팁의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죠. 근데 반면에 뭐 인도나 뭐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도 물론 팁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팁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선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 필리핀하고 좀 다르게 어떤 그다음에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전의 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팀 문화가 좀 덜 안착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팁을 제공하면은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예, 중국에서는. 예, 그리고 일본 역시도 팁을 제공하면 황당하다 이렇게 반응이 되거든요. 어디 나한테 돈으로 이러려 그래?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고 누가 누구에게 종속된다 이런 그 개념 자체, 그 인식을 갖지 않는 나라거든요. 마치 없었던 그 하이어라키 수직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평등 구조인데 왜 날 위로 올라서려 그래? 예. 돈으로 날 누르려는구나. 네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이 어떠한 그 관광 산업들이 자꾸만 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구 문화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 팀 문화에 대해서 좀 유연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일본의 경우를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일본도 역시 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한 나라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일본은 장인 정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물론 많지만 좀 일본은 남다른 장인 정신으로 무장된 나라가 아닐까. 그쵸, 물려봤잖아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장인 정신으로 만든 자신의 결과물, 뭐 서비스의 뭐 결과물이나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이 가치를 돈으로 평가받는 걸 무척 거부하는 것 같아요.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을 그렇죠. 더 중요시하겠다. 그 내적 보상이라는 게 결국 칭찬. 그다음에 진정한 어떤 고마움의 표시 이런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보면은 더 좀 서로 뭐 좀 상냥하고 막 서로 조심하고 이제 그런 문화도 연관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동일선상에서 우리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집단주의 문화인데요. 과연 그럼 이런 우리나라도 팀 문화에 대해서 그러면 개방적인 어떤 우호적인 이런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팁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진짜. 아니 보통 그 학교에서 팀 문화로 강의하신 적은 없죠? 팀 문화로 강의를, 그러니까 팁이다, 팀 문화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개설한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게 문화가 들어가는 이런 과목들이 한 두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 이제 팁에 대한 어떤 안건들을 아젠다를 끌어와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죠.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시긴 한데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이제 학부생들을 이제 역시 강의를 끝내고 제가 이제 이쪽에 왔었는데 이쪽에 온 건데 학부생들한테 제가 마지막에 강의 말미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 분들이 있냐? 근데 그 강의는 적은 수강생들이 아니라 지금 45명 이제 제가 있거든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한 12명 정도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용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다면 카카오 택시에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팁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면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은
그다음에 생각은 어떠냐.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 하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명도 빼지 말고 다 손 들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45명 중에서 한 명은 좋다는 거예요. 이 팁 서비스가. 예, 그래서 왜 좋냐 그랬더니 팁 서비스, 그러니까 팁을 이제 결국 도입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 택시 기사분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의 어떤 활력 이런 것이 제공할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능이 물론 있죠. 네, 근데 이제 한 명은 또 중립이에요. 한 명은 중립은 뭐냐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43명은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부정적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이용 요금을 냈는데 거기에 왜 또 요금을 더 내야, 요금이 아닌 또 다른 더 비용을 지불해야 하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학부생들이니까 저희 사회에 이중 요금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왜 내야 한다는 생각인 거죠. 근데 영문학과 너무 재밌는데요? 이런 얘기를 수업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이제 문화가 들어간 그런 과목에서는 학생들하고 오랜 시간을 나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다 저희가 이제 계획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중에 한 주들 정도 다루긴 하죠. 좀 궁금했던 게 영문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학문인가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그러니까 영문학과라고 하면은 이제 학부 과정에서의 영문과는 이제 문학과 어학을 같이 배우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소설이나 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읽는 것이고요. 근데 어학이라는 거는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제 의미론, 그리고 이제 통사론, 의문론이라고 해서 이러한 좀 기본적인 핵심 언어학들을 좀 배우게 돼요. 기초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영문과에서 문학과 어학을 균형 있게 좀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이후에 영어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석사 과정과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진학을 하면서 나는 아무래도 문학 좀 글 읽는 게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친구들은 이제 문학 쪽을 선택해서 석사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나는 아무래도 이 구조화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그 특정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 이걸 좀 분석하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러한 것들을 왜 이러한 표현들을 왜 서로 다른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까라는 부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어학으로 선택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겠죠. 그러니까 뭐 제 전공도 이제 물론 이게 어학 쪽이긴 하지만 영문과에서는 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너무 재밌겠네요. 하나 마지막으로 인하대의 장점이 있습니까? 인하대학교 아주 좋은 학교죠. 저는 몇 번 가봤어요. 진짜입니까? 네. 인하대학교는 일단 무엇보다 캠퍼스가 수려합니다. 쭉 뻗어져 있는 그런 그 대지에 아주 필요한 건물들이 다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자체 캠퍼스의 위치 또한 인천의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치 좋아요. 가깝게 또 이제 바다도 이제 접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대중교통들도 많이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근데 학문적으로 또 이제 본다면 공학으로 이제 특성화되어 있는 이제 대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하대학교 하면은 열정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젊은 학생들의 그런 투지 이런 것들이 똘똘 뭉친 그런 우리 학생들이 가득한 미래가 밝은 그런 어떤 학교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팁 문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이 팁 이슈가 다시 또 재점화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저는 이건 특정 분야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국한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 카카오 택시나 그 식당의 어떤 사례처럼. 왜냐하면 모멘텀이 약해요. 이것을 어떤 문화로 이끌어갈 그런 어떤 문화적 어떤 배경 자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팁. 이거는 내가 줄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나의 선택인가, 아니면 내가 줘야만 하는 나의 의무인가라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봤을 때 팁이 한 나라의 어떤 문화, 한 사회의 문화로서 정착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의무가 아니라 선택. 이 선택이라는 것을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요. 그것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비로소 팁 문화도 한 나라의 어떤 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은 팁 문화에 대해서
의무와 이러한 선택이라는 이런 두 가지 어떠한 잣대 어떤 기준에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쪽보다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 원래 오늘 딱 이 팁이라는 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와 그런 어떤 사람들 생각이 다 어우러진 게 나오는 게 팁이었다라는 점.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이 팁이 도입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었구나. 예.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